예, 안녕하세요. 오늘 플라톤 교육센터 원장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영화 천문을 보고 느낀 점을 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계곡 첫 회인데요. 이 천문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제가 이 천문이라는 영화는 조선 초기 세종과 이 장영실의 그 관계, 세종과 장영실 사이의 일을 하면서 일을 이제 생각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세종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 상황, 뭐 이런 그 철학,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오늘날 그 철학들이 어떻게 오늘날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세종조에 이제 일단 그 고려가 망하고 이제 그 조선이 들어오면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지도 이념이 되죠. 근데 이 조선 초기의 성리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조선 시대의 사대주의적인 그 성리학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성리학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조선 초기 성리학이 나름대로의 주체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성리학 가지고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나름대로 사회 개혁적이고 뭐 그 진취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세종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세종을 그런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오늘의 이 세계, 오늘의 이 세상을 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종조에 있어서 성리학적 관점에 있어서 보면 이 관노였던 장영실을 등용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성리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파격적인 거죠. 그 성리학 그 조선 시대에는 뭐 그 양반과 상민, 노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면서 계층 간의 차별이 존재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 장영실을 이 노비였던 장영실을 등극할 수 기용할 수 있었을까? 그 기록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이 어떤 사람들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태종 때에 이미 그 장영실이 태종의 눈에 들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재능을 인정받고 어느 정도 하급 관료의 직에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태종 때에 그가 관료에 진출했던 관료에 진출했느냐 아니면 세종 때와는 진출했느냐 이거와 상관이 없이 세종 때의 관노 출신인 장영실이 중앙에 관료로서 등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거죠. 그러면 과연 이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이 장영실이라는 사람이 왜 관노였냐 하면은 그 여진족 중국 북방에서 온 이민족들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민족들의 후손이라는 것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노 출신이었다가 이제 중앙으로 오게 되는 이 파격적인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이 성리학적 질서로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선의 초기 이 세종조 시대의 어떤 그 시대를 보면은
이 성리학 가지고는 설명되지가 않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정도전이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그 했던 것이 뭐냐면 요동 정벌을 나선다고 지도를 하죠. 그 당시 이제 요동에 중국이 명나라의 추기 주원장이 병약해지고 그 후계 구도가 다시 누구냐에 따라서 이 형성되는 그 시점의 혼란기를 타서 정도전이 요동을 정벌하려고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 그 정도전이 이제 그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그 이방원이 난을 일으키면서 다시 정도전이 죽게 되는데, 그 과정, 그 요동 정벌을 했던 명나라에 대항해서 요동 정벌을 했다고 생각했던 것도 그 성리학적 사대의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성리학적 종주국이 명나라인데 이 명나라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의 그 성리학은 고려 말 불교의 폐단을 혁파하고 새로운 가치 이념으로서 이 사회를 개혁하는 그런 수단적인 개념으로서 성리학을 도입을 한 것이지, 결코 이 성리학 자체가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신이, 그것이 바로 세종 때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장영실이 그 해시계, 문시계, 자경루, 추국이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죠. 그러면 이게 조선 중기나 후기 같이 공자와 유교 경전에만 치우쳤던 이 성리학과는 다른 형태로 실제 생활에서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는 형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추구기가 뭐예요? 빗물을 재는 거죠. 그래서 농사 비강우량을 재면서 어떻게 해요? 농사를 짓는데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추구기를 만들어요. 또 해시계를 만들어요. 해시계는 왜 만드냐? 이 절기 시간에 따라서 낮의 길이가 달라지죠. 그러면 낮의 길이가 달라지고 일조량이 달라져요. 그럼 이것은 언제 모내기를 하고 언제 추수를 어떻게 하고,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기온이 어떻게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농사 짓는 농민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달력이 필요한 거예요. 달력이. 근데 이전까지의 달력은 뭐였어요? 명에서 만들어준 달력을 가지고 조선의 왕실이 그대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명에서 만들어준 달력이 조선과는 틀려요. 천문 관측 기록들이 재보니까. 그리고 해 뜨는 시간이 틀려요. 해 지는 시간도 틀려지고 별자리도 틀려져요. 그러면 이 정확한 천문 관측을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그 자체적인 천문 관측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하늘을 본다는 것, 중국의 입장에서는, 성리학적 입장에서는 뭐예요? 중국이 천자죠. 이 하늘은 같은 하늘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적 성리학의 체제에 같은 하늘에 있어야 중화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데, 이런 중화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실용성과 가치성을 가지고 천문을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천문에서 그 외교적인 마찰을 다루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천문 하늘을 보고 세종대왕 하늘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글자를 만들고, 이건 누가 경험을 보기에 따라서는 자기 나름대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아닌 조선이 세계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이런 생각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민을 중앙 관료로 등극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 세종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의 성리학적 틀에 잡혀있지 않고 이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을 조선인이 우리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불변하지만 하늘은 명이 보는 하늘과 우리가 보는 하늘은 이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뭐예요? 보는 각도마다 다른 거예요. 그 보편적인 원리, 진리는 같지만 이것을 보고 해석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 세종은 자기 나름대로 하늘을 해석하고 세상의 질서를 해석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과 통했다? 백성을 이롭고자 하는. 그래서 이 하늘을 관측하고 거기서 또 여러 가지 관측된 그 하늘의 현상, 그리고 또 이것을 농사에 적용하는 기술, 이거를 뭘로 편찬을 해요? 한글로 편찬을 해요. 그 책이 바로 무엇이다? 농사직설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우리만의 음악을 만들고자 해. 노래를 만들어요. 그것이 뭐예요? 용비어천가. 그러니까 중국의 한자 중심에서 나름의 그 가치와 철학을 가진 이런 국가를, 성리학 국가를, 이런 국가를 만들고자 했다. 그것이 세종이죠. 또 하나의 그 세종조에 있어서 또 하나의 그 자주적인 그 외교와 그 창의성이 나타나는 외교가 무엇이냐? 이 남쪽을 안전시켰다. 그러니까 이 고려 말서부터 조선 초, 태종, 그리고 세종 때까지 항상 남쪽에는 왜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 왜 그랬을까?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일본 놈, 나쁜 놈, 일본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침략적이니까 왜구를 등장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왜구는 기본적으로 무역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왜? 자기네들이 섬나라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교역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서 이윤을 남기고 그것을 생산적으로 돌리는 그거 외에는 다른 어떤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래서 무역을 하자 하고 청나라로도 가고 명나라죠, 중국도 가고 우리나라도 하자고 했는데 다 뭐예요? 무역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오랑캐다, 왜구다. 명나라의 중심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승려에 봤을 때는 일본은 오랑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중화주의죠. 그것이 중화주의적 사고를 보자면 중국 중심이 아니면
다 오랑캐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열등한 민족 오랑캐라는 거예요. 뭘 갖다 좀 배울 게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 무역을 안 해. 그 무역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는데 무역을 안 하니까 노략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종은 그 기본 원인은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왜구라고 이 무시하지 말고 교역을 한 거예요, 세종이. 그래서 삼포를 개항, 부산포, 제물포, 연포를 개항, 삼포를 개항을 해줘. 그 왜구가 없어지는 것이 단순히 스시마섬 정벌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작용을 했죠. 항상 그러니까 군사적인 강경층을 쓰면서 동시에 뭐예요? 무역을 허용하면서 이거를 살 길을 마련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시마섬 정벌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세종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태종이 왕권은 넘겨줬지만 군사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그 군사력을 행사하면서 스시마섬을 정벌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구도 없어지고 또 왜구짓을 할 이유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쪽에 있는 군대가 여유가 생겨요. 왜? 왜구를 소탕하러 내려가 있는 남쪽 군대를 다 어떻게 가요? 북으로 향하 밀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진을 토벌하면서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는 거예요. 이 개척하면서도 그렇게 군사작전을 하면서도 이 세종은 명나라와 끊임없이 소통을 해요. 그러면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조선이 북으로 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기에 따라서는 저것이 만주와 이 일대로 치고 올라오는 건 아닐까?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실제로 정도전에 요동 정벌을 하려고 했고 또 고려 말 이성계도 요동 정벌을 하려 갔다가 회군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발해도 저 북방의 망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고구려도 516국이라고 하는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영토를 북으로 만주를 다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입장에서 볼 때 이 한반도, 이 조선, 이 나라는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는 망치와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끊임없이 견제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세종은 어떻게 하냐? 이 여진이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명나라를 변방에서 괴롭혀요. 여진족들이. 그러니까 조선이 뭐라고 그래? 이 여진족, 세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진족들이 문제다. 우리도 피해가 가고 명나라도 피해가 갈 테니까 우리가 이 명나라 대신에 이쪽을 치면서 이 변방을 안정시키겠다. 명나라 영토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어떤 그 실리적인 자주적인 외교를 세종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은 이 성리학을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현실 문제를 타파하는 실리적인 사고와 외교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중화주의, 이 선민의식에서 자유로웠다. 근데 이것이, 이 선민의식 중화주의가 조선 중기 후기 때 가면 완전히 이 우리나라는 조선이 무슨 종교국가는 아니었지만 하나의 종교와 같이 돼요. 우상같이 돼요. 절대화된 교리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 외에는 전부 다 오랑캐야. 이것이 끝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원군의 쇄국정책, 민비와의 갈등, 이것으로 다투면서 좀 망국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종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편견을 가지지 않고, 어떤 그 중화주의라고 하는 그 틀에 매이지 않고, 신리를 추구했고, 나름대로 자주성을 추구했던 그 왕의 그 정신을 오늘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세종은 반일주의가 아니었어요. 일본을 통해서도 무역할 건 없고, 그러면서 일본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통해서 남쪽 지방을 안정시키고 그 힘을 북으로 갔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는 지금 북한의 분단된 상황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또 일본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또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분단된 상황에서 이 남쪽의 일본과의 관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이것은 어떠한 우리가 이 에너지를 북으로 갈 수 있는 에너지를 스스로 희석시킨단 말이죠. 그 조선시대, 조선 초 고려 말에 어떻게 돼요? 외구가 싸우고 북쪽으로도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변란이 끊이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상황도 어떻게 돼요? 남쪽에서 일본과 대립하고 북한의 도발에도 대립하려고 하면 이게 뭔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우리가 실리고 국가 안보에 주변 정세에 우리가 유익한 것인가를 이 일본과의 그 세종의 외교 정책, 군사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세종의 그 4대의 정치적 실리적인 사고 방식, 이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어떤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고 오로지 우리가 어떤 그 편견, 민족적인 편견에서 벗어나서 오늘 우리 현 세대를 냉철하게 보고 이 냉철한 세대 무엇이 국익인가를, 무엇이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판단한다. 그러면 지금의 반일 감정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인터넷 강의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족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 역사 속에서 또 인문학을 통해서 현 세대를 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